안녕하십니까, 김도훈 평가사입니다. 본 영상은 저희 부동산 탐방 동아리 회원분들과 그 다음에 또 일반인 분들을 위해서 부동산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경매 투자나 본인들 투자 활동 그 다음에 자산 관리 활동에 활용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지식을 전달해 드리려고 영상을 좀 녹화하게 되었습니다. 학과에서도 이제 본 내용에,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내용들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긴 한데, 그건 이제 커리큘럼 상으로 진행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들은 너무 과하게 많고, 어떤 부분들은 또, 좀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 내에서의 그 커리큘럼 과정과 전혀 다르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것보다는 실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더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영상을 녹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제가 제 수업 들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아마도 수업할 때마다 매번 얘기하는 게 이제 수익의 포트폴리오를 먼저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이 수익의 포트폴리오는 우리가 왜 부동산을 배워야 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그 사고, 계기, 뭐 이런 목적, 뭐 이런 거라고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는 모든 사람은 24시간 시간을 똑같이 갖고 있습니다. 똑같이 갖고 있는데 그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라는 입장에서 이 수익의 포트폴리오, 수익의 구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처음에 우리가 좋은 직장을 갖고 좋은 회사에 취직하고 뭐 좋은 자격증을 취득하는 어쨌든 그런 거를 하려는 목표, 그 다음에 우리가 기본 대학이나 이 정규 과정에서 하려고 하는 것들은 어찌 보면은 근로소득을 위하는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근로소득만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소득이냐? 네, 근로소득 외에 우리는 사업소득이라는 것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자, 사업소득과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있는 부동산 같은 이제 투자소득, 부동산도 되겠지만 주식도 있겠죠. 그런 투자소득들을 우리는 다 이제 추구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소득들이 이루어진 다음에 우리의 목적은 최고는 자산소득이겠죠. 자산소득. 그래서 일명 금수저라고 하면 굳이 근로사업 투자 이런 거에 굳이 목숨 걸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그것도 본인 복이라고 생각하고 사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 네 가지 소득의 특징을 저는 이렇게 규명해 봤습니다. 자, 근로소득이라는 거는 시간당 소득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게 근로소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하는 고소득 전문직이라고 하는 분들은 이 시간당 남들 1시간 일해서 최저임금 받는 것보다도 더 많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그 소득도 대단히 부러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근로소득, 시간당 소득을 얼마나 극대화할지를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자격을 취득하고 뭐 회사를 선택하고 하는 부분들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시간의 극대화가 근로소득의 가장 큰 목적이다. 그 다음에 사업소득이라는 거는 내가 움직이지 않아도 뭐 그 공장이 있다면 기계 기구 아니면 직원들 이런 그런 시스템이 사업의 내부의 그 시스템을 통해서 들어오는 소득이 사업소득이겠죠. 그래서 뭐 이 두 가지 근로 사업소득이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가 명확하게 구분된다라는 것보다는 어느 것들이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추어지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회사를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나한테도 일정 부분 근로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회사에 아무 생각도 안 쓰고 있는데도 사업이 돼서 알아서 들어오는 사업보다는 나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근로소득을 하고 있는 거겠죠. 근데 그 근로소득보다 내가 그 회사에서 받는 월급에 대한 것보다는 나는 내 회사를 통해서 나오는 이 회사에 통해 나오는 그 전체적인 소득이 더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은 사장이지만 근로소득자라고 할 수 있는 게있죠. 자, 그 다음에 투자소득은 어떤 것을 목적으로 하냐? 자, 투자라고 했을 때 저희가 학문적으로 하면은 현재 소비를 희생을 통해서 미래 소득을 창출한다라고 합니다. 투자라는 것은. 자, 그럼 투자소득 한다고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내가 이 시간당 소득이나 이거는 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나 바로바로 소득이 창출되는 거죠. 창출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투자와 사업도 같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죠. 내가 하는 것이 사업도 되고 투자도 되고. 자, 근데 이제 구분을 해보자면은 투자라는 거는
내가 지금 나의 현재의 소비라면 나의 시간도 될 수 있고 나의 돈도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냥 놀고 쉴 수 있는 시간에 내가 주식을 공부하거나 부동산을 공부하는 것도 나의 소비를 나의 지금 그 즐거움을 희생하는 거죠. 그래서 미래의 소득을 창출하는 겁니다. 내가 부동산을 타고 사놨고 나중에 부동산이 땅을 사놨다고 생각하세요. 땅을 사놓고 땅에서 아무 돈도 저한테 안 옵니다. 근데 땅을 사놓고 한 몇 년 있다가 땅이 팔리고 나서 양도소득이 들어오는 거죠. 그럼 내가 땅을 살 때 들어가는 그 소득은 내가 충분히 그 돈은 내가 지금 어디 소비를 하거나 여행을 하거나 할 수 있는 소비인데 그 소비를 가지고 미래 양도소득을 위해서 내가 희생을 한 거겠죠. 그래서 투자소득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희생이 따르는 미래소득에 대해서 희생이 따르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산소득. 자산소득은 이런 거랑은 상관없어요. 뭐 이게 뭐 명확하게 딱딱딱 구분된다라고 할 수도 없지만은 사업소득도 자산소득도 될 수 있겠죠. 자, 근데 돈을 버는 구조입니다. 지금도 제가 뭐 제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20대 때 제가 들었던 그 대단히 돈을 많이 벌었던 부자분의 인터뷰가 기사에 나왔던 거 보니까 뭐 한 몇십 년 전이니까 그때만 해도 그분이 60억을 벌고 났더니 돈을 벌어온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거는 진짜 자산이 늘어나는 분들한테는 이거가 더 확 와닿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일례로 아마 기사들에 있습니다. 기사들을 쭉 보면은 상위 0.001% 태고의 자산가들이 관심 있는 거 하면은 막 근로사업 투자? 이거 아닙니다. 그분들은 차라리 채권이나 뭐 안정적인 수익률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갖고 있습니다. 100억짜리 수익률 1%라고 한 것과, 그쵸? 1000만원짜리 수익률 100%라고 한 것과 차이가 틀리죠? 그래서 굳이 모험을 하지 않아도 나의 자산이 알아서 돈을 벌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자산소득이라는 거는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가만히 나의 자산들이 돈을 벌어오는 상황이 자산소득이죠. 자, 그럼 제가 이 수익의 구분을 여러분들 설명드린 거는 여러분들은 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나이가 젊으나 이제 나이가 많이 드시나 여자나 남자나 모두 똑같이 24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24시간을 갖고 있는데 나는 지금 무엇에 투자를 하고 있는지, 내가 알바를 몇 개씩 하고 내가 계속 24시간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데 그거는 근로소득이겠죠. 물론 열심히 사시고 아주 잘 살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근로소득으로 소득을 많이 창출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근데 24시간을 근로소득에서 다 소비하지 않고 투자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내가 내 시간을 투자한다고 하면 나는 근로소득에서의 위험이 발생되는 경우에도 그 나머지 소득을 통해서 그 소득의 안정화를 추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라는 게 위험에 대한 포트폴리오 얘기가 기본이에요. 그 위험은 우리 여러분들 이제 투자론에서 배우시면 알겠지만은 여러 가지 분산 투자를 통해서 위험을 감쇄시킨다라는 것처럼 수익도 내가 오로지 근로소득에만 몰빵해서 근로소득에서 모든 소득을 얻을 거다라는 생각보다는 사업소득, 투자소득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여기에도 어느 정도 시간을 투자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근로소득에서 감소된 소득이 나머지 소득으로도 커버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최고 목표는 자산소득이죠. 그래서 자산소득을 어느 정도 이루고 나면은 이제는 돈을 벌어오는 거니까 나는 그냥 얘한테 의지해서 살면 되겠죠. 그게 우리의 제일 큰 목표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부동산 강의를 듣고 부동산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나의 시간이 바빠 죽겠는데 이런 걸 왜 해야 되는가 아니라 나의 시간을 쪼개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것을 배우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본 내용으로 들어가면 저희가 부동산을 이제 분석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근데 부동산이라고 얘기 나오면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경제적인 얘기를 가장 먼저 합니다. 뭐 저희 부동산 언론에서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그런 거 다 털고, 자, 우리가 실물 부동산을 봤을 때는 무엇부터 봐야 되나? 가장 제일 먼저 부동산은 법률적 요인에 대한 것을 분석을 해야 됩니다. 법률적 요인. 자, 그 다음에 경제적 요인을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요즘 많이 이슈가 된다는 물리적 기능적 요인의 분석, 즉 임장 활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가끔 보면은요, 한 산 하나를 막 한 3, 40명이 쪼개서 살고 있어요.
근데 그런 평가 그런 거 일명 그 쪼개기 분양 뭐 이런 뭐 그런 분들한테 속았다고 하는지 투자를 할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그 3, 40명이 한 산 하나를 다 쪼개서 사고 계신데 그분들이 이것까지 가셨는지 임장 활동을 해보셨는지 참 의문이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부동산을 바라볼 때는 항상 순서가 법률적, 경제적, 그 다음에 이런 분석을 통해서 마지막 물리적, 기능적 요인이라는 것은 임장 활동입니다. 현장에 가서 직접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끔 보면은 이 경제적 요인이 더 앞서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경제적 요인을 더 앞서서 생각하는 게 물론 부동산을 바라보는 계기가 되고 동기가 되겠지만은 그거는 우선 이제 시작일 수도 있겠지만은 분석하려면 기본적으로 법률적인 상황들 그 다음에 이 법률적 상황에 대한 분석이 끝났다고 하면은 이게 경제적으로 유익한지 불이익한지에 대한 분석을 해야 되고 그게 다 끝났다고 하면 이제 직접 누구를 통한 게 아니라 내가 현장에 가서 그 부동산을 바라보는 거를 통해서 최종 부동산 분석을 마무리하셔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법률적 분석을 한다고 했는데 법률적 분석 뭐부터 해야 될까? 자, 부동산에 관련된 법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눠집니다. 처음에 민법에 대한 개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법에 대한 개념이 있습니다. 자, 그럼 민법은 왜 배워야 될까요? 자, 우리 부동산에 대해서 국가가 소유한 나라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일부 부동산이 아닌 이상은 다 민간이 다 소유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즉, 민법을 배운다라는 것은 우리 일반인들이 민간 사인 간에 이루어지는 관계를 규정하고 있고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해야지 내가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개념들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공법이라는 거는 부동산이라는 게 일반 재화와는 좀 다르게 공법적 관계, 즉 여러 가지 법률 관계들이 많이 제약을 두고 있습니다. 내 토지에 그냥 내가 내 산에다가 산이 있는 토지인데 내가 산 밀고 거기다 그냥 내가 호텔을 짓고 싶다. 아니면 내가 거기다 상가를 짓고 싶다.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냐? 안 되죠. 왜냐면은 각 토지별로 관련된 공법적 관계들이 그 토지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계속 제약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공법적 관계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공법 관계는 사인 간의 관계는 두 사람이 양자가 동등한 관계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이 공법 관계는 정부와 사인 간의 공권력이라고 하는 공법적 관계를 통해서 동등한 관계에 이루어지는 관계는 아니거든요. 내가 정부가 국토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용도 지역을 내 땅을 갖다가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어놨다. 내가 그걸 소송해서 풀 수 있을까요? 풀 수 있는 부분들은 거의 없겠죠. 그 다음에 내 땅 용도 지금 내가 여기다 상업시설을 짓고 싶은데 상업시설이 안 되는 거를 내가 그 땅에다가 그 공법적 그 용도 지역을 해놨습니다. 내가 그 소송으로 이길 수 있을까요? 그런 부분들이 안 되겠죠. 근데 개인 간에는 이 사람이 나한테 파는데 사는데 뭐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민법적 관계는 소송 등을 통해서 해결할 부분도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동등한 관계를 규정하고 있고 공법 관계는 동등한 관계가 아니라 우리가 국가가 정해진 규정에 따라서 따라야 되는 그런 관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민법을 바라볼 때는 민법을 다 봐야 되냐? 뭐 지금 제가 민법 강의를 하려는 것도 아니고 민법을 여러분들한테 공부하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최소한 민법에는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칙에 대한 거는 이게 전반적인 민법에 대한 얘기들을 쭉 설명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뭐 이혼에 대한 거, 가족에 대한 거 뭐 여러 가지 전체적인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권법이란 부분 파트에서는 동산에 대한 건 뭐고 부동산에 대한 것은 무엇이고 막 여러 가지 그 우리가 인간이 살면서 필요한 그 재화들 그런 것들에 대한 관계들 그런 것들에 대한 정의들 역할들 법률적 효과들에 대해서 물권법 파트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다음에는 계약법 파트에서는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민법 관계에서는 사인 간에 서로 동등한 관계에서 주고받고 하는 계약 관계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계약법 관련된 파트들을 통해서 이해하신다고 하면 이제 사인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자, 그러면은 공법 관계에서는 어떤 법률들이 있나? 공법은 법률이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소유권에 관련된 등기법, 그 다음에 지적 관련법에서
등 대장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토지 관련된 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건물에 관한 건축법, 그 다음에 뭐 재개발 뭐 여러 가지 법들이 엄청 많은 법들이 막 많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들을 다 공부하자는 게 아니라 그 법들에 있는 내용들을 우린 따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법을 공부한다는 것은 공부라는 개념이 아니라 설명서를 찾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런 것들을 설명드린 건 뭐냐면 설명서에 이쪽 부분 설명서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설치하는 거에 대한 설명서, 운영하는 거에 대한 설명서, 오류가 났을 때는 어떻게 조치하라는 설명서가 있는 것처럼 이 법들이 있는데 그럼 나는 어느 쪽 법을 찾아야 되는 건가? 서로 간의 계약에 대한 거를 갖다가 뭐 지적법에서 찾는다, 뭐 약간 연결된 것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아니죠. 계약에 관한 거는 민법의 계약 파트에서 찾아봐야 된다. 그쵸? 그 다음에 내 토지의 이용관계에 대한 것들을 물권법에서 찾나? 민법에서 찾는 게 아니라 그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찾아봐야 된다라는 설명서의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찾아보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민법은 어떻게 되어 있냐? 여러분 민법 개정 얘기를 막 언론이랑 많이 나옵니다. 민법이 개정되니 뭐니 막 얘기합니다. 자, 민법은 국회에서 만들고요. 민법이 개정되는 것도 국회에 동의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정이 그렇게 자주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중개사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그런 얘기 있어요. 민법전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판례를 계속 공부합니다. 그리고 판례가 뭐가 바뀌었다고 하면은 그거를 시험이 나올지 모르니까 그걸 준비한다고 합니다. 왜? 민법은 계속 바뀌는 게 아니라 판례를 통해서 민법은 이제 그 전체적인 큰 흐름을 선정해 놓고 무슨 사건이 발생되면은 판례에서 나온 해석을 통해서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법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사인 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한 거고 그 안에는 전체적인 우리 사람들 간의 관계에 대한 전체적인 총칙, 가족 관계 뭐 이런 것들 뭐 하는 그런 총칙과 결국 그 다음에 물권, 계약에 대한 것들이 있고 이 법을 이해한다고 하면은 민법전에 있는 내용이 우선 1순위고 그 다음에 민법전에서 다루지 않았던 내용들은 판례를 통해서 판례 해석을 통해서 이해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공법은 우리가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지침 이렇게 순서대로 내려가요. 자, 법률은 국회에서 만들죠. 국회에서 만들기 때문에 요새 막 언론 많이 논란이 되는 것들이 뭐 시행령에서 법률에 있는 걸 막 바꿔서 어쨌다 저쨌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법률은 국회에서 만들기 때문에 기본 틀만 잡아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 틀만. 그 다음에 왜냐면 국회에서 계속 무슨 상황이 있을 때마다 법률을 바꾼다는 게 대단히 많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법률은 기본 틀을 잡아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시행령이라는 거는 대통령령이라고 해서 여기서는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들을 이제 대통령령이니까 이제 행정에서 좀 바꿀 수 있는 영역들이 있는 거겠죠. 그래서 국회를 거치지 않고 이 시행령을 통해서 실질적인 걸 바꾸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더 부령이라고 해서 밑으로 내려가서 해당 부서들이 바꾸는 행정규칙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다 위임을 해요. 법률에서 법률을 이제 나중에도 이제 저희 공법에 대한 법률 해석하는 거를 좀 설명드리겠지만 이렇게 내려줍니다. 요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에 의한다 라고 하면은 그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에 의한다라고 한 거는 그 관련 법률의 시행령을 찾아보면은 그 설명이 되어 있고요. 시행령에서도 구체적인 거는 부령에 의한다 그러면 행정규칙에 또 이렇게 토스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행정부 자치 안에서 좀 편하게 국회를 거치지 않고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물론 법률의 위인 사항을 초과하거나 오버하거나 잘못되거나 하면은 안 되겠지만 법률의 그 재량 영역을 넘어가는 부분들은 안 되겠지만 여기서 자유롭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는요 이런 것들을 다 해석한 각 부서마다 지침 책자들을 막 이렇게 갖고 있어요. 해당 공무원 분들도 보면요 이런 규칙을 기반으로 한 지침들을 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민원 해결을 하러 갈 때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법률을 계속 따지려고 하면은 그 담당 공무원 분들 되게 곤란해요. 지침에 있는 부분들은 재량적인 영역인데 그걸 갖다가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좀 과다하게 해석하시는 부분들이 있으면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내린 규정들을 쭉 설명해 주면서
그 지침에 있는 거는 이렇게 해서 좀 돌아갈 수도 있지 않냐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공법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거는 사인 간의 계약이 끝난 다음에 우리는 그거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액션을 하고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럴 때 공법적 제한 사항들을 이해를 하고 그 공법적 제한 사항에 맞게 불법적이지 않고 합법적인 이용 방법을 하기 위해서는 이 공법 관계를 공부하고 이해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이제 저희 감정평가사 시험에서 그 법을 강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 감정평가사 시험에서 관계법규라고 해서 법이 9개가 들어가요. 9개 들어가고 그다음에 저 추가로 하는 거를 하면 제가 이제 강의만 하는 법이 한 10개가 넘어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법 중에서 여러분들한테 좀 필요한 법들은 해당 법별로 짤막짤막하게 지금 뭐 제가 학원에서 하는 거는 시험을 대비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 거는 시험 대비가 아니라 실제 활용할 부분들이기 때문에 짧게 그런 부분들은 추가로 계속 강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법도 뭐 필요한 부분들은 제가 아는 부분들에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뭐 이런 거를 또 어디 가서 공부해야 되냐가 아니라 그냥 공훈TV 그러네요. 뭐 유튜브 하려면 이런 것도 해야 되겠지만 공훈TV에 이러한 내용들을 쭉 설명을 드리고 필요한 부분들은 따로 외주 저희 강사님들을 초청을 해서 외주 강사님들의 녹화분을 좀 보강하는 식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법률적 관계부터 제일 먼저 판단하라고 했습니다. 법률적 관계. 그럼 법률적 관계를 하려면 우리가 공적 장부, 공부라고 합니다. 공부라고 그냥 약칭으로 공부라고 하는 공적 장부를 확인해야 되는데 공적 장부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자, 제일 먼저 등기가 있습니다. 등기.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등기부 떼봐. 뭐 등기 확인 증명원 뭐 이렇게 그렇게 하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통칭으로 등기라고 하죠. 그 다음에 대장이라는 얘기를 씁니다. 대장. 뭐 그냥 약칭으로 그냥 쓰는 언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식 용어가 아니라. 자, 그럼 등기를 뗐을 때는 무엇을 확인하냐? 이게 우리가 서로 간에 주고받고 하는 정부 땅도 국유지도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정부도 소유하고 있는 것도 있으니까. 근데 일반인이 소유하고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소유권을 확인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은 우리 부동산하고 언론에서 배우셨겠지만 가치 다원론, 그 다음에 효용 다원성 뭐 이런 걸로 인해서 하나의 부동산도 소유권 외에 사용권, 수익권 뭐 여러 가지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유권 외에 여러분들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은행에서 하는 저당권, 담보권, 지상권 뭐 이런 것들, 뭐 전세권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권리에 대한 것들에 대한 확인은 등기부등본, 등기라고 하는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대장에 있는 건 뭐냐면요. 정부가 우리 대장 관리를 합니다. 대장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토지 건물 토지 대장, 건축물 대장, 뭐 그다음에 지적도 뭐 이런 대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장들의 각각 실체에 대한 관계들을 정리를 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청하면 뭐 지목 분할하면은 그 지목 분할된 거를 갖다가 대장 정리를 정부에서 관리를 해서 맞춰 놓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각 나라마다 약간 체계는 좀 틀려요. 근데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게 우리는 크게 공적 장부라고 하면 등기와 대장 두 가지를 확인해야 된다. 그럼 등기는 권리의 관계, 그 다음에 대장은 실체의 관계를 확인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대장에도 소유자가 기재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대장에 면적이 있고요. 등기에도 면적이 있습니다. 그쵸? 자, 근데 이게 서로 충돌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등기상으로 봤는데 A라는 사람이 소유자로 처리가 돼 있고 대장에 봤는데 B라는 사람이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요런 것도 나중에 다 확인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무엇을 따라야 되냐? 우리는 일반적으로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등기를 기준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런 면적이나 이런 실체에 관한 건 대장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 뭐냐면 아까 소유권은 A라고 돼 있고 대장에선 B라고 돼 있으면은 실체는 A가 소유권자다라고 판단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등기상에는 면적이 50제곱미터로 돼 있고 대장에는 뭐 30제곱미터라고 돼 있다. 라고 하면은 두 상황의 면적이 틀리잖아요. 그럴 때는 이 대장에 있는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각각 대장과 등기가 관련하는 부서들이 틀려요. 그리고 이게 지금은 많이 전산으로 주고받고 하는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긴 했는데 아직도 주체가 관리 주체들이 틀리기 때문에 그 전산상의 오류나 뭐 딜레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어 갖고 이게 완벽하게 소유권과 실체에 대한 것들이 양쪽에 똑같이 잘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긴 한데 잘 맞긴 하는데 오류가 있고 오차가 있을 수 있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는 당황하지 말고 소유권에 관한 거는 소유자 뭐 이런 것들은 요 등기를 기준으로 하고 실체 면적이나 이런 것들은 대장을 기준으로 확인한다. 그래서 등기와 대장을 반드시 두 개를 다 확인해야 되는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아까 지금 계속 등기는 뭐 등기부 대법원 사이트 들어가서 인터넷 등기소 따서 떼보면 됩니다. 그것도 다 어디서 떼는지도 다 설명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관련 대장이라는 것은 이 대장이라는 게 무엇을 봐야 되냐 보면 우리는 구분을 토지가 있고요. 크게 부동산을 나눈다고 하면 그 다음에 건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분 건물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구분 건물은 아파트가 대표적이겠죠. 아파트 같은 대표적인 것들, 그 다음에 구분 상가도 있잖아요. 분양하는 구분 상가들, 그런 것들은 구분 건물로 들어갑니다. 이제 세 가지 특징이라고 하면은 토지는 단순히 이제 토지인 거죠. 그냥 이제 토지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지목, 전, 답, 대지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건물은 그 토지 위에 있는 건축물인 거죠. 그 다음에 구분 건물인 건 뭐냐면요. 구분 건물은 토지와 건물이 같이 하나로 합쳐져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구분 건물 중에 토지 지분이 등기가 안 돼 있는 사항들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가서 좀 추가로 설명하고요. 어쨌든 구분 건물이라고 하는 거는 아파트라는 거는 아파트 한 동이 있으면 그 동이 차지하고 있는 토지 위에 지상에 있는 구분 소유자들이 그 토지를 공유의 형태로 같이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101호는 왼쪽 땅만 써야 되고 201호는 오른쪽만 땅을 써야 되고 이런 관계가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구분 건물은 토지를 같이 활용하고 있는 개별 소유자들이 묶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토지를 본다고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소유 관계를 나타내주는 등기를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국토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개별 토지마다 다 용도지역을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 그 용도지역이 왜 중요하냐면요. 용도지역에서는 건폐율, 용적률, 그 다음에 그 토지의 이용 방향에 대해서 제한을 하고 있어요. 내가 개발제한구역인데 내 마음대로 주택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국토유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 뭐 개발제한보호법 뭐 이런 것들이 연결되어 있는 것들인 거고 그런 공법적 사항들이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법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사항들에 대한 것들을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서 판단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토지 대장은 토지의 면적이나 그 지목이나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 대장과 임야 대장 가로쳐 있죠. 우리가 산 지번이 뭐 157번지 있는 것도 있고 산 157번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산이 앞에 붙은 거는 임야 대장을 통해서 발급 받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뭐 산에서 이제 변경하고 나면 이제 우리가 전으로 바꾸거나 대지로 바꾸면 산 지번이 빠지고 이제 토지 대장으로 넘어오는데 그 전에 산으로 시작하는 지번이다라고 하면은 임야 대장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고 여기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면적에 대한 거, 지목에 대한 걸 판단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적도라는 거는 형상에 대한 거를 판단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형상이랑 그 옆에 토지랑 얼마나 겹쳐 있나 뭐 이런 얘기들 그런 것들을 판단하는 게 지적도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야인 경우는 임야도라고 판단해 놓고 있습니다. 임야도를 떼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토지를 우리가 봐야 된다. 토지를 봐야 된다고 하면 등기는 당연히 소유 관계이기 때문에 등기를 떼야 되고 그 다음에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토지대장, 지적도, 임야라면은 임야대장, 임야도를 떼서 이 네 가지 공부들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된다. 뭐 확인하는 건 추후에 설명드리고요. 이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건물은 등기와 건축물 대장입니다. 건축물 대장. 자, 근데 물론 이제 건물이 같이 있는 경우는 밑에 있는 토지에 관한 것들도 떼기 때문에 이거를 다 모든 걸 다 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건물만 있다면은 건물 밑에 토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 토지가 있으니까 이 모든 걸 이제 발급받아야 되는데 건물만을
얘기한다고 하면 등기와 건축물, 일반 건축물 대장입니다. 일반 건축물 대장. 그래서 일반 건축물 대장을 떼면 거기에 이제 그 건물의 면적, 뭐 내부 뭐 도면 떼게 되면 도면의 형상이나 뭐 구조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와 있죠. 자, 그다음에 구분 건물을 뗀다고 했을 때는 구분 건물은 등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이 일반 건축물보다는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부, 표제부, 전유부 이렇게 나뉘는데요. 총괄부라는 건 뭐냐면은 아파트 단지가 1동, 2동, 3동, 4동 여러 가지 동이 뭉쳐져 있는 단지들 있잖아요. 그런 단지들은 이 총괄부 안에 각 단지의, 이 단지 내에 각 동에 대한 사항들, 이 전체 토지에 대한 이 전체 부지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총괄부에서 전체 건물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총괄부에서 다뤄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표제부라는 건 뭐냐면은 해당 동에 대한 얘기입니다. 해당 동. 101동이면 101동, 101동에 대한 사항들을 쭉 나눠진 게 표제부고요. 그 다음에 전유부는 내가 101동 중에서 301호에 산다면 301호에 대한 사항들이 담겨져 있는 게 전유부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분 건물을 뗀다고 하면은 등기를 떼고 그 다음에 총괄부, 표제부, 전유부를 떼는 모든 걸 떼는 거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나중에도 설명드리겠지만 구분 건물인 경우에는 토지 등기상에 그 토지에 대한 지분 소유권 지분 등기가 안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까지도 같이 떼서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또 좀 넘어간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토지 건물, 구분 건물인 경우에 이러한 등기들을 무조건 확인해야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법률적인 거는 이제 뭐 이제 기본적인 거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되고요. 구체적인 법률적인 건 계속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제적인 상황으로 나와서 부동산을 이해하는 경제적인 마인드를 어떻게 가지실까를 좀 설명드리고 싶어요. 이게 뭐냐면은요, 우리가 주식 같은 것과 부동산을 비교해서 자꾸 이해를 하시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많은 괴리가 있어요. 괴리가.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은 주식처럼 동산처럼 같은 선상에서 이해를 하시다 보면은 경제적 분석에서 많은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만의 경제적 특성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우선 시장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동산과 부동산에 나눴을 때. 그 다음에 가격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참여자에 대한 차이가 있고요. 정부의 통제적인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라고 네 가지 정도 물론 구분하면 엄청 많습니다. 나누면은. 자, 그렇게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릴 수 있고요. 그러면 시장의 차이가 무엇이 있냐? 동산인 경우, 그냥 주식을 설명드릴게요. 저희가 투자 개념인 거니까. 주식의 경우에 완전 경쟁 시장을 대변합니다. 그래서 주식 시장인 경우에는 다수의 그 주식을 발급하는 곳과 주식을 발급하면 이제 사고 팔고 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이루어져서 시장 안에서 가격이 형성되고 매매량이 결정되는 게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얘기해요. 그거는 정부가 개입되지 않아도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가격이 형성되고 뭐 공급이 되고 하는 것을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합니다. 근데 부동산 시장은 이 주식 시장이나 동산 시장처럼 완전 경쟁 시장이 될 수가 없어요. 불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합니다. 독점이나 과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불완전 경쟁 시장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 주식은 내가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니까 내가 수요자가 될 수도 있고 공급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내가 그냥 팔아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부동산 경우에는 물론 이제 보유하는 부동산을 판다고 했을 때도 공급자가 될 수 있지만 부동산을 공급하는 사람은 일정 부분 딱 되어 있고 부동산이 갑자기 필요하다고 빵 찍어내듯이 막 찍어낼 수 있는 부동산들이 재화들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불완전 경쟁 시장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시장의 특성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동산, 즉 주식 시장과 부동산 시장을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가격을 한번 볼게요. 주식은 그냥 뭐 요새 외국 주식은
쪽에서도 팔잖아요. 진짜 뭐 몇 원짜리 좀 하여간 1,000원, 만 원에도 살 수 있는 그런 주식들이 있고 뭐 그쪽 몇백 원짜리 주식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가격이 저렴합니다. 그렇죠? 근데 부동산은 몇백 원짜리 부동산이 없겠죠. 그렇죠? 고가입니다. 일반적으로 고가이기 때문에 이 가격 차이로 인해서 다음으로 이어지는 것이 참여자의 차이까지 이어집니다. 주식은 요새는 초등학생들도 다 하는 것처럼 엄청 많은 다수의 참여자들이 시장에 존재합니다. 이 다수의 참여자라는 것은 다수의 수요자와 다수의 공급자가 이루어지겠죠. 다수의 수요자와 다수의 공급자. 즉 다수의 수요자 공급자가 이루어진 것은 거꾸로 완전 경쟁 시장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부동산 시장은 거는 아까 말씀드린 고가입니다. 몇 억, 몇십억, 몇백억 되는 부동산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살 사람들은 이 부동산에선 수요자는 실제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실수요자들로 이루어진 수요자들이 실수요자지 내가 그냥 사고 싶다고 마음대로 살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 거죠. 그 다음에 내가 사고 싶다고 그냥 주식처럼 시장에 공개돼서 한 개, 두 개 뭐 살 수 있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내가 서울의 아파트 값이 급등한다고 서울 가서 아파트를 산다고 했을 때 오늘 가서 바로 살 수 있나요? 아니었잖아요. 그때도 막 보면은 뭐 그냥 뭐 물건 보지도 서울 아파트 급등할 때 물건 보지도 않고 계약했다. 뭐 이런 얘기처럼 막 수요자 중심 시장, 공급자 중심 시장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 다음에 공급자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시장에서 빵 찍어내듯이 쭉쭉쭉쭉 찍어낼 수 있는 재화가 아니기 때문에 공급자도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도 여러 가지 법들을 통해서 공급자에 대한 그 제한 조건들이 더 까다롭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우리 마스크 코로나 때 마스크를 생각해 보면요. 마스크 한다고 공장 차리신 분들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공급 과잉이 일어나고 한다고 했는데 어쨌든 금방 코로나 시기 그 초반 몇 달 사이에 공장들이 엄청 많이 늘어나서 찍어냈습니다. 자, 근데 어디에 부동산이 이제 가격이 급등한다. 거기 수요가 빨리 팔린다. 그러면은 한두 달 내에 공장 지어갖고서는 한 두세 달 내에 아파트 공급할 수 있나요?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제한된 참여자는 제한된 수요자, 그 돈을 지불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제한된 공급자, 들로 이루어지는 이런 시장 참여자의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정부의 통제 입장에서는 물론 동산에 있어도 정부의 통제가 어느 정도 개입되는 것도 있지만은 부동산만큼 강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숟가락을 가지고 밥을 먹든 뭐 빵을 먹든 과일을 먹든 숟가락으로 맥주캔을 따든 내 마음인 거죠. 자, 근데 내 토지가 있는데 내 토지에 갖다가 내가 농사를 짓든 집을 짓든 축사를 짓든 공장을 짓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통제가 강한 재화이기 때문에 동산과 부동산을 같은 시각에서 경제적 요인을 판단한다는 건 매우 무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동산 중에 유일하게 동산화처럼 되는 게 아파트죠. 그렇죠? 그래서 아파트 시장은 어찌 보면은 부동산보다는 막 주식이나 채권 같은 개념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에 대한 공부가 더 많이 되지 않아도 참여하기가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에는 일반적으로 토지 시장보다는 더 많은 다수의 참여자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거고 그들로 인해서 가격들이 뭐 주식처럼 맞다리 갔다리 변동할 수 있는 효과들이 나타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뭐 아파트로 가라 뭐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제 수업을 들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주거는 실수요자들이 살아가야 되는 재화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주택에 대해서는 실수요자 개념이 아닌 이상 일명 장난질하는 거는 그냥 사회적으로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분석은 저는 좀 해드리고 싶은 마음은 없고 다수의 참여자가 없는 토지 시장이나 아니면 특수한 부동산들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고 하면 다수의 참여자가 있다라고 한 다수의 수요자도 있을 수 있지만 거기서는 내가 나의 능력에서가 아니라 시장의 흐름 때문에 변동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기타 토지나 이런 부동산에 있어서는 나의 능력으로 부가 창출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그쪽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주택도 실수요자분들을 위한 주택에 대한 설명들도 경매 강의에서 또 진행을 해드릴 텐데 어쨌든 그렇게 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제적인 거는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식이나 동산처럼 그런 식으로 완전 경쟁 시장을 생각해서 수요자 공급자 막 이렇게 그래프로 보고 하는 개념이 아니다라고 설명드렸던 거고요. 그건 또 더 계속 강의를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의 부동산에 대한 경제적 감을 좀 만들어 가실 패턴들을 더 말씀드릴 거고요. 이제 마지막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법률적, 경제적, 그다음에 물리적, 기능적 요인의 분석에서의 물리적, 기능적 요인 분석이 일명 임장 활동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임장 활동 이제 실질적으로 저희 동아리 분들하고 임장 활동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것들도 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임장 활동이라는 걸 어떻게 해야 되나? 혹시 이 부동산을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다른 뭐 부동산 뭐 이제 그 뭐 여러 가지 부동산 모임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데서도 임장 활동을 가는 것을 종종 보더라고요. 저는 현장 조사 가다 보면은 막 우르르 이렇게 모여서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임장 활동에도 기본적으로 하셔야 될 요건들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뭐냐면요. 공부의 확인, 공적 장부의 확인부터 먼저 끝내야 됩니다. 그냥 쭉 밖에 나갔다고 보고 왔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자, 우리는 머릿속에 계속 말씀드렸어요. 법률적인 거, 그 다음에 경제적인 거, 이런 것들을 판단한 다음에 실제 나가서 현장을 확인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것처럼 공부의, 공적 장부의 확인은 법률적 관계들에 대한 그 분석을 먼저 하셔야 되는 겁니다. 먼저. 그 다음에 온라인상의 자료 확인이라는 거는 일명 저희 로드뷰도 있고 여러 가지 자료들도 있잖아요. 경제적인 판단들도 온라인 자료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법률적, 경제적 이 두 가지를 먼저 출발하기 전에 현장 가기 전에 분석을 하고 나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요 위에 공부에 있는 것과의 자료들을 비교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자, 평가사들이 이 절차들로 이루어서 평가를 진행해요. 평가사들이 현장 조사를 갈 때는요, 벌써 내부적으로 가격에 대한 것까지 다 개념을 잡고 얼마 정도일 건지를 다 정해놓고 나갑니다. 평가사가 현장 가는데 거기서 두리번 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가사들은 현장 가기 전에 볼 것만 보고 오거든요. 왜냐면은 공부 확인해 봤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에서 로드뷰나 아니면 다른 경제적 자료들, 요인 자료들을 통해서 비교 대상 부동산들을 먼저 미리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 가면 볼 게 내가 가서 뭐뭐만 보자라는 리스트가 딱 나오니까 현장을 금방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수습이나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보면은 현장 가서 사진을 수백만 가지 찍어 갖고 옵니다. 뭘 찍고 뭘 증거를 남겨야 될지 모르니까 사진을 수십 장 찍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이제 경험도 경험이지만 이 공부나 이 온라인상의 자료, 경제적 자료나 법률적 자료에 대한 분석이 완벽하지 않았기 때문에 괜히 출장 2번 나기 싫어서 사진을 여러 가지 찍은 부분들이라고도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저와 같이 임장 활동 가게 되면은 아마도 요 두 가지들을 같이 브리핑을 하고 그 다음에 나가는 거를 진행하려고 하고요. 만약 이제 제가 이 영상이 저희 딱 동아리 회원분들만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른 이렇게 부동산 관련 무슨 모임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할 때 거기서 임장 나간다고 했을 때 단순히 쭉 데리고 나가는 모임이다라면은 가시지 마십시오. 이 앞에 사전 작업이 90%입니다. 이 앞에 사전 작업이 90%고 현장은 그냥 바람 느끼고 이 동네 분위기, 로드뷰로 느꼈던 분위기랑 현장 나가는 분위기인 거지 여기 이거가 주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앞에 공부의 확인이나 온라인상의 자료들을 꼼꼼하게 분석해주는 모임이나 뭐 학원이나 이런 데에서의 임장을 참여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제 강의는 계속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거고요. 이제 지금 말씀드린 거는 초반에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틀이라고 해야 될까요? 부동산을 여러분 전체적으로 보셔야 될 기본 그냥 맵을 보여드린 거, 그냥 기본 설명을 드린 거고요. 개별 구체적인 사항들, 개별 구체적으로 공부하셔야 될 것들은 계속 연속해서 저도 열심히 강의를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제 제가 아는 것을 쭉 전달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것과 또 괴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당연히 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또 모르실 수도 있고 하니까,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것들에 대해서, 저희 그 단톡방 있죠? 단톡방에 올려주시거나, 단톡방에 올리기 너무 창피하다, 너무 개인적인 거다, 그러면 제 개인톡으로 올려주시면은, 이게 일방적인 강의는, 대학 강의에서는 일방적으로 강의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뭐 4, 50명씩 모아놓고 그분 한 분 한 분들 케이스마다 설명드리긴 애매한 건데, 저희 동아리 분들은 각자의 궁금한 거, 각자의 문제들을 좀 해결해 드릴 같이 찾아볼 수 있는 또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이제 개인톡을 통해서라도 난 이런 게 궁금하다, 이런 거 좀 알고 싶다라는 걸 좀 올려주시면 같이 찾아보는 식으로 강의를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강의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